시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박용철의 시론과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김수영의 시와 시론은 주로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리얼리즘적 입장을 가진 문학인들에게 개성이 되고,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적 입장을 가진 문학인들에게 시와 비평에서 개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볼 때 아주 특이한 시인이자 비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보로 본다면 양극 혹은 대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두 진영에서 공통적으로 개성해 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는 않고 그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과연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접목시키는 어떤 연결고리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김현 비평가가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던 그 대목, 박용철 시론이 현대성을 얻은 것이다. 김수영의 시론은 박용철 시론이 현대성을 얻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초현실주의적 한국 시나 시론에서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지나갔거든요. 자, 그 대목에서 첫 번째, 초현실주의적인 것은 따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박용철 시론이 현대성을 얻었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에 착안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론, 몸의 시론이라고 하는, 온몸의 시론이라고 할 만한 것의 내용을 지금까지 4장에서 살펴봤고, 이제 5장에서 그러한 김수영의 온몸의 시론이 박용철의 생명시론과 어떤 점에서 연결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문이 길어져 가지고 5장에서 박용철의 생명시론을 또 길게 서술하기에 좀 부적절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 시론과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5장에 서술하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박용철 시론에 대해서는 따로 논문을 쓰기도 했고, 또 우리 수업 시간에는 현대문학사 수업 시간에 박용철 포함해서 1930년대 대표 비평가인 김기림, 임화, 박용철의 시론을 비평을 비교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찰한 김수영 시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수영의 시론은 시 혹은 언어 이전의 내용으로서 양심, 사상, 지성을 한국 시에 요청한다.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 먼저 우선 뭐예요? 갖춰져야 한다. 우선 필요하다. 시인이 시를 쓰기 전에 이미 내용으로서, 언어 이전에 내용으로서 양심, 사상, 지성을 갖춰야 한다. 둘째, 시의 내용을 시를 논한다는 것, 산문, 현실성, 모험, 세계의 계진과 동항에 놓았다는 거죠. 등가로 놓고 시의 형식을 쓴다는 것, 시를 쓴다는 것, 노래, 예술성, 모성과 혼돈, 대지의 은폐와 동류항에 놓는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세계의 계진, 대지의 은폐, 이 개념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예술 이론에서 그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셋째, 시의 내용은 산문의 모음 및 세계의 계진을 통해, 자,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유의 이행으로서의 혼돈에 도달함으로써, 자, 자유의 이행이 셋째 중요합니다. 그죠? 첫째 갖춰야 될 것. 둘째는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분이고, 셋째는 내용에 있어서 산문의 모음을 감행해야 되고 세계를 개진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에 도달하나 하면 혼돈에 도달합니다. 질서가 아니라 혼돈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용에서 출발했지만 형식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일종의 형식적인 구분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내용에서 출발하니까 구분이 필요하죠. 내용에서 출발하지만 형식에 도달하는 과정이 바로 자유의 이행입니다. 자유의 이행이에요. 혼돈과 자유. 혼돈도 그죠? 김수영 시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도 중요한 것이고요. 통제된 질서보다 오히려 혼돈과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의 형식은 다시 내용이 되고, 내용이 먼저 전제되어서 형식에 도달하지만 그렇게 된 형식은 다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변정법적으로 종합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넷째, 김수영은 자유의 이행을 통해 시의 내용과 형식, 현실성과 예술성, 세계의 계진과 대지의 은폐를 동시에 온몸으로 밀고 나간다.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온몸으로 밀고 나간다. 이것이 바로 온몸의 시학입니다. 회귀와 확장을 끊임없이 지속한다 했을 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변정법적으로, 그죠? 내용과 형식이 계속 왕복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원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이 원주가 넓어져요. 그렇게 하면 시 세계가 더 확장되겠죠. 변정법적 지향의 과정을 보여준다. 다섯째, 이 온몸을 통한 자유의 이행을 통해 힘을, 자, 이게 마지막 힘으로 맺힌다는 겁니다. 시에서. 김수영이 시를 볼 때마다, 그죠? 아, 이건 힘 있는 시다, 힘 없는 시다 하고 구분을 하는데, 분간을 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지금 이 첫째부터, 그죠? 순차적으로 이 과정을 밟아서 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의 이행까지 도달하면, 자유의 이행까지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형식이 되고 형식이 다시 내용이 되는 변정법적 왕복 운동을 통해서 뭐예요? 원주가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결과물로서 작품에 힘이 생긴다. 다섯째 보세요. 이 온몸을 통한 자유의 이행을 통해 힘을 구현한 시가 만들어질 때 그것은 사랑을 실천한 것이기도 하고 혼란에 도달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죽음에 상통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 자유, 죽음 이런 얘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통념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김수영 시에서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시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시론에도 물론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 자유, 죽음을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사랑, 자유,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김수영 시론에서 혹은 김수영 시에서 자유란 개념이에요. 사랑이란 개념이고 혼돈이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가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연구자가 김수영 씨의 나타난 사랑의 연구, 자유의 연구, 혼돈, 죽음 연구하는데 그걸 혼돈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평범한 개념의 죽음, 자유, 사랑 이런 걸로 착각하고 지금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 그죠? 그래서 텍스트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뭔지 기납적으로 이 개념들을 다시 재정의해야 연구자로서 엄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꾸 상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통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김수영 실론의 특징은 내용을 우선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 중심의 실론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출발하지만 내용과 형식을 뭡니까?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죠. 형식도 중요하죠.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적 지향을 통해서 시 창작 과정에서 구현하는 것이 창작 과정의 실론입니다. 그렇다면 박용철의 생명실론과 완전히 같은 건 아니겠죠. 다르지만 뭔가가 공통분모가 있다. 자, 그러면 계보를 박용철 생명실론과 아무도 이렇게 계보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왜? 리얼리즘 아니면 모더니즘으로만 설명했으니까. 김수영의 시나 실론을. 근데 박용철은 리얼리즘도 아니고 모더니즘도 아니고 전통주의니까요. 즉 낭만주의, 상징주의, 전통 서정시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박용철 실론과 한번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박용철의 초기 실론은 천재적 개인으로서의 주체. 자, 이게 낭만주의 문학관입니다. 문학관의 그 전제죠. 천재를 중시합니다. 즉 시와 시인을 구분하지 않죠. 시인을 중시해요. 그 다음에 감정을 중시하고 감상도 중시해요. 그래서 간혹 이 낭만주의 시에서 감상적인 요소,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의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한국 시에도 종종 있었죠. 그것이 이제 1930년대 리얼리즘 비평을 하는 임화, 모더니즘 비평을 하는 김기림에게 공통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그죠? 감상주의, 낭만주의 시들이 갖고 있는 감상주의. 박용철은 그걸 이제 옹호하는 거죠. 감상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비평의 방식이 뭐예요? 인상주의 비평, 그죠? 김기림이나 임하하고는 달리 인상주의 비평을 강조했죠. 박용철이. 그 다음에 음악적 형식과 인상주의 비평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크게 보아 시를 하나의 존재로 보는 관점과 감상자나 비평가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관점 사이, 입장에서 수용하는 관점 사이에서 형성된다. 사실은 이 두 개는 다른 관점이죠. 시를 하나의 존재로 본다. 그것은 시와 시인을 분리하고 또 독자하고도 분리해서 시를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존재로서의 실론인데, 박용철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비평가 혹은 독자의 수용 과정에도 굉장한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초기 실론에서요. 낭만주의 실론은 원래 시인에게 강조점을 두잖아요. 시인에게. 즉 시를 창조하는 주체, 시인이 천재다. 영감을 가졌다. 그죠? 천재란 말은 그 힘이 바깥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인간 내부에서 능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천재란 뜻이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죠. 자, 이건 우리가 박용철 비평을 공부했을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했는데, 박용철은 그래도 만만치 않은 비평가입니다. 단순한 낭만주의 이론에서 머물지 않았던 거죠. 계속 좀 더 그 낭만주의 이론을 현대적 감각으로, 현대성을 갖추도록 계속 연구하고 파고들었죠. 그래서 뭐예요? 원래 낭만주의는 시인에게 강조점을 두는데, 지금 초기 비평에서 박용철은 작품 자체에도 강조점을 두고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독자나 비평가에게 강조점을 둡니다. 그게 이제 존재로서의 실론이에요. 존재로서의 실론은 시를 하나의 예술적 형상과 객관적 존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지금 김종길 비평 공부할 때도 했던 신비평의 관점이죠. 신비평, 러시아 형식주의, 프랑스 구주주의의 관점입니다. 이게 다 작품물 자체로 독립된 그 가치로 보는 거.
시와 시인, 시와 사회를 분리하는, 이건 이제 엘리어트의, 그죠? 몰 개성론. 이때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혹은 주체를 얘기합니다. 몰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낸다, 없앤다 이런 뜻이니까 몰 개성론. 이게 현대 모더니즘 혹은 이미지즘 이론의 토대가 되었죠. 시와 시인의 분리, 그리고 몰 개성론, 안티 휴머니즘, 그죠? 안티 로맨티시즘, 이런 것이 다 현대시의 엘리어트를 중심으로 펼쳐진 현대시 이론입니다. 근데 칸트의 이 미학 개념하고도 연결되는데,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작품 자체, 시든 회화든 음악이든 그 예술 작품 자체가 독립된 가치를 가진다. 이것이 예술의 자율성 이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박용철은 존재의 실론을 수용 과정에 결부시킵니다. 이게 바로 독자나 비평가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비평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평에 하나의 입장만 있지 않은 거죠. 최소 두 개의 입장이 섞여 있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를 그 자체로 본다. 존재로 본다. 두 번째는 독자나 비평가 수용 과정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비평가에게도 상당한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시의 고처와 감상을 중심으로 한 인상주의 비평과 예술의 사회적 효과, 이것이 비평가의 직능이란 말은 기능이다. 비평가의 뭡니까? 사명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용철의 이론도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박용철의 초기 시론은 낭만주의의 소박한 시관, 이것도 물론 있어요. 왜? 시인을 천재로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인상주의 비평의 한계에 머물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 소박한 이 관점이 있지만, 당시 프로문학은 이제 카프, 즉 사회주의 문학 운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카프, 프로문학과 민족주의 문학, 그 반대 대척점에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문학을 하는 민족주의 문학이 있었죠. 공통점은 계몽주의입니다. 둘 다. 그죠?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문학과 예술을 하는 것도 계몽주의고, 그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문학을 하는 거죠. 민족주의 사상과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문학하는 것도 계몽주의입니다. 그러한 계몽적 목적성에서 벗어나 시의 본질적 측면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박용철 실론에 대한 얘기를 좀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작품을 인용하고 박용철 실론을 기납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박용철을 연구하고 있는 논문이나 또는 이제 현대문학사 수업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고려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용철 실론에는 김기림에도 현실관이 나타나고 임화에도 현실관이 나타나는데, 박용철은 예술가와 작품과 독자, 비평가의 관계만 설명합니다. 즉 예술가를 둘러싸고 있거나 비평가나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낭만주의 혹은 상징주의, 지금 박용철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이 문학 이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사회, 역사, 현실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고 예술가와 작품과 비평가 혹은 독자의 관계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시인, 작품, 비평가로 진행되는 관계망에서 창작 과정과 수용 과정, 이렇게 나타납니다. 존재로서의 실론. 그런데 참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사회적 효과를 탐색하는 것은 효용론적인 것입니다. 그죠? 이 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비평가의 역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회, 역사, 현실에 대해 먼저 전제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술가라는 개인
비평가라는 개인 혹은 독자라는 개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후기실론으로 가면 이것을 자기의 수준, 비평의 수준을 더 높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하우스만의 실론, 시의 명칭과 성질을 번역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의례시단 총평에서 기교주의 논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김기린과 이마 사이의 논쟁이 발생했는데 이 박용철이 그 두 사람의 논쟁에 개입해서 3파전, 그죠? 세 사람이 서로 논쟁하는 관계로 전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비평을 더 수준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경쟁 구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수용 과정의 관점은 존재로서의 시와 수용 과정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창작 과정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시인이 언어를 통해서 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이제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작품 중심의 존재로서의 실론과 비평가에 관심을 두다가 이제는 그걸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고 그걸 유지하면서도 이제는 창작자로서의 시인이 언어 표현을 통해서 시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주목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우스만 실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우스만의 이론이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마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김기림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그런 논쟁에 끼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후기 실론이 전개되는데 주로 중심 개념은 영혼, 체험, 변형입니다. 자, 영혼은 보통 이제 낭만주의 시 이론에서 영감, 감정, 대표적으로 그 중시했던 것들인데요. 그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영혼 그러니까 조금 더 격이 높은 것 같죠. 영감, 감정보다 영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체험입니다. 체험은 이제 릴케의 변용과 대지의 사상을 역시 수용해서 자기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아니죠. 이마도 그렇고 김기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과 예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존의 다른 어떤 이론이나 개념들을 수용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자기식으로 더 변형시키는 거죠. 여기서도 릴케의 이론을 수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읽어볼게요. 체험과 변용은 상징주의에 해당하는 릴케의 변용과 대지의 사상을 수용하여 형성시킨 것이다. 하이데거의 대지의 은폐,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릴케의 대지의 사상하고 또 단어가 같다고 해서 다 의미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김수영이 수용했던 하이데거의 그 예술 이론, 대지의 은폐, 세계의 개진 할 때 그 대지하고 이 릴케의 대지의 사상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릴케의 변용 그리고 대지의 사상을 수용해서 체험과 변용이라는 개념으로 자기화합니다. 이것이 후기 실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체험과 변용을 중심으로 자 밑에 보세요. 박용철의 후기 실론은 영혼, 영감, 감정 등의 표현 이전의 충동을 고유한 영역으로 보존하려는 관점과 자 초기 실론은 뭐와 뭐 사이에서 입장이 이렇게 공존했어요.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것과 독자나 비평가의 그죠? 역할, 그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심을 왕복시켰다 이렇게 보면 후기 실론은 크게 보면 시인과 작품 사이에서 그죠? 입장을 관점을 왕복시킵니다. 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영혼, 영감, 감정을 강조하게 되죠. 이것은 뭐라고 불렀어요? 박용철이 선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선시적인 것이다.
선자, 먼저 선자거든요. 시 이전에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로 시인이 시를 표현하기 전에 이미 이 선시적인 것이 있는 거죠. 뭐를 강조했어요? 영혼, 영감, 감정을 강조했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발견한 것은 뭡니까? 김수영이 제일 먼저 전제한 것이 뭐예요? 언어 표현 이전에, 그죠? 시인이 뭘 갖춰야 된다고요? 양심, 사상, 지성을 갖춰야 한다 하는 거하고 사실은 사고의 방식이 혹은 논리의 구조가 똑같죠. 선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이 표현 이전에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죠? 지성, 사상, 양심을 강조했던 그것하고 박용철이 지금 선시적인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영혼, 감정, 영감 얘기한 거하고, 그죠? 그 내용은 조금 더 다르지만 큰 틀은 구조, 논리의 틀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김수영 실론이 박용철 실론에서 뭔가를 지금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 내가 박용철에서 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 계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박용철의 호기 실론은 영혼, 영감, 감정 등의 표현 이전의 충동, 이게 언어 이전의 어떤 엉어리 같은 겁니다. 덩어리 같은 거예요. 내면에 있는 어떤 힘이에요. 힘, 에너지. 이것을 고유한 영역으로 보존한다 하는 것은 그것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언어 이전에 그 자체가 존재한다. 다음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시인이 될 수 없죠. 그죠? 선시적인 것만 가지고는 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를 써야 시인이죠. 그 시를 쓴다는 것이 뭐예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변형입니다. 그래서 체험과 변형이에요. 체험은 선시적인 것이고 변형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고려한다는 관점 사이에서 독려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왕복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뭐 독려한다 그러면 약간 논리적 균열을 약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논리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 진동한다. 혹은 왕복한다. 근데 박용철에게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선시적인 것도 중요하고 언어 표현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강조한 거죠. 하나는 체험이고 그 다음에는 변형입니다. 변형은 언어 표현 과정입니다.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고려하는 관점 사이에서 왕복함으로 박용철은 체험과 변형을 중심으로 선시적인 것과 언어 표현의 기술의 상호교섭. 그러니까 이제 언어 표현 단계에서는 변형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테크닉이 필요한 거지. 언어적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이 대목에서 시적 변형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박용철 비평이 최정점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박용철이 초기 실론부터 자기 이론을 계속 전개해 가다가 후기 실론에 도달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게 시적 변형에 대하여인데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김수영이 자기 시 이론을 계속 전개하다가 그저 처음에 뭐도 중요하다 그래요? 시인의 양심과 사상과 지성이 중요하다. 한국 시에 그것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실험시도 비판하고 그죠? 뭐예요? 참여시도 비판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가 나중에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시어 칭을 베타라에 가서 자기 이론을 종합하거든요. 최고 수준에 이르는 약간 그것도 비슷해요. 전개 과정도. 핵심적으로 지금 선시적인 것과 즉 내용이 중요하다. 언어 이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수영과 박용철은 공통분모가 있다. 그 다음에 후기 실론의 중심인 체험과 변형은 생리적 필연성과 언어 표현 과정의 기술 문제를 융합시켰다. 체험이라고 왜 말했을까요? 이 체험은 이마식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그런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기림식의 어떤 지성과 새로운 현대성, 새로운 시대의 현대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술가로서의 그 체험을 중시했는데 그때 체험은 바로 생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리라고 표현해요.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예술가의 이 몸이 체험을 통해서 생리적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마치 뭐에 비유하냐면요. 박영철이요. 식물에 비유하죠. 나무가 그죠? 흙과 영양분과 비와 햇볕에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것에 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유합니다. 또 어디에 또 비유하냐면요. 조개에서 뭐예요? 그 보석,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을 뭐래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또 비유합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내는 수도 없죠.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이 나무와 진주죠. 조개에서 만들어진 진주. 여기에 비유를 합니다. 예술작품을요. 그러니까 지금 체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냥 우리는 체험도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 체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너무 통속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박용철이 얘기하는 체험은 바로 그러한 예술가의 몸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어떤 필연성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점은 김수영이 신은 뭐도 아니고 뭐로 하는 것이다.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몸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 내용과 형식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을 몸에 비유해요. 머리, 심장, 몸은 그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박용철의 생리적 필연성으로서의 몸과 김수영이 얘기하는 온몸과 어딘가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많은 연구자들이 김수영의 시와 비평을, 시와 시론을 이 모더니즘하고 연결시키거나 리얼리즘하고만 연결시켰지 아무도 이 낭만주의나 상징주의, 즉 박용철의 비평으로 대표되는 낭만주의나 상징주의 이렇게는 연결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납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고 김춘수 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박용철의 시론은 유기체적 문제 설정을 근거로 한다. 자, 문제 설정. 이것도 이제 임화, 김기림, 박용철의 비평을 서로 비교할 때 그 문제 설정의 차원에서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차원에서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림은 기하학적 문제 설정이다. 임화는 변증법적 문제 설정이다. 이것과 비교해서 박용철의 비평은 뭐예요? 유기체적 문제 설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나무에 비유하거나 조개의 진주에 비유하거나 그죠? 몸에 비유, 생리적 필연성에 비유한 것 이게 다 유기체적인 거거든요. 이 사고의 가장 기초에는 유기체적으로 예술을 유기체로 보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보는 것이 김기림이고 변증법적으로 보는 게 임화라면 박용철은 유기체적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김수영의 비평은 모더니즘적 경향과 계보와 리얼리즘적 계보를 기본적으로 흡수하면서 종합하려고 하면서 그죠? 양극을 충돌시켜서 종합하려고 하면서 그 양극을 충돌시키는 중요한 매개를 내가 볼 때는 이 유기체적 문제 설정을 가지고 연결을 시켰다는 거지. 그죠? 이 양극을 종합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매개가 필요하고 촉매가 필요하지. 뭔가가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그랬을 때 이 낭만주의, 상징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박용철의 비평 같은 것이 이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다. 이제 이 논문이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죠. 유비적 사유방식과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것은 과정 이론으로서의 연속성, 존재 이론으로서의 역동성, 가치 이론으로서의 전체성을 중시한다. 낭만주의적 문학관, 상징주의 문학관과도 관련되고 미적 근대성의 측면과도 관련된다. 이렇게 이제 5장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김수영의 몸의 실론과 박용철의 생명 실론을 공통분모를 좀 찾아봤고, 매점말에서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철 실론과 김수영 실론은 선시적인 것, 그런 점에서 내용을 중시한다는 점, 이런 데서 유사성이 있다. 첫째. 둘째, 박용철 실론과 김수영 실론은 창작 과정의 실론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창작 과정이라는 것은, 수용 과정은 작품을 독자나 비평가가 수용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게 수용 과정의 이론이고, 창작 과정은 시인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창작 과정의 실론인데, 지금 창작 과정의 실론에 공통분모가 있죠. 누구와 누구? 박용철 비평과 김수영 비평은요. 셋째, 김수영 실론은 박용철 실론의 핵심인 경험의 신체적 육화를 통한 유기체적 실론의 차원을 개성하고 있다. 이거 조금 전에 얘기한 바로 그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육화, 인카네이션, 육화입니다. 정신이나 영적인 것이 몸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 이게 인카네이션이죠. 뭐 성경에도 인카네이션이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성령이, 그죠? 마리아의 몸에, 그죠? 잉태해서 예수가 탄생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화되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정신적 요소가 육체적 요소로 나타나는 것, 신체적 육화를 통한 유기체적 실론의 차원도 개성하고 있다. 김수영이 박용철의 실론을 읽고 의식적으로 그걸 개성했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게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철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대목들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특히 박용철의 시가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역추적함으로 해서 김수영 비평과 박용철 비평이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는, 혹은 그것을 개성했다는 것을 한번 추정해보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수영의 비평이고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김춘수의 실론입니다. 예, 교재가 있는 수강생은 1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춘수 초기 실론의 원리 연구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김춘수 실론도 상당히 방대해서 이제 초기 실론, 중기 실론, 후기 실론 뭐 이렇게 그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연구한다면 김춘수 실론 전체를 다 연구한다면 상당히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작은 논문, 소논문이라 그러죠. 학술지에, 학회지에 발표하는 이 작은 논문, 원고지 한 150매 내외가 됩니다. 여기에 다 담기가 어렵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김춘수 비평, 실론 전체를 다 다루려면 적어도 석사 논문 혹은 박사 논문 정도의 볼륨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기를 구분해서 초기 실론만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진도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교재에 그 다음 단원이 흥미가 있습니다. 바로 6장인데요. 151페이지부터 나오는, 지금 우리 진도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한
이 논문은 김춘수와 김수영 실온 비교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김수영 실온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할 김춘수하고 김수영은 상당히 한 양대 산맥입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시와 실온에서는 거의 양대 산맥이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었고 비교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비교가 많이 됐고요. 근데 실온도 비교할 만하죠. 그래서 김춘수와 김수영 실온을 비교하는 이 6장도 참고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수영을 공부했는데 이제 김춘수와 비교를 해볼 만하죠. 특히 이제 지금 초기 실온, 중기 실온, 후기 실온. 김수영은 전집 2권이 바로 산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김춘수는 더 본격적으로 실온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시도 계속 발표하면서 실온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전집을 보면요, 실온 전집이 2권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게 2권이나 됩니다. 그만큼 시 이론도 왕성하게 발표를 했고, 자기 시를 옹호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 이론도 많이 전개했습니다. 일반 시 이론도 전개했지만 자기 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왜? 독자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무의미시라고 하는 그 개념도 이 실론을 통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들이 다 무의미시다라고 자기가 쓴 시를 개념적으로, 즉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실론을 많이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론이 무의미 실론이죠. 자, 그것은 지금 이 초기 실론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기 실론에는 그러나 중요한 한국 현대시를 이해할 때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춘수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입니다. 김춘수는 1946년에 사화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엔솔로지, 즉 혼자 쓴 작품을 모아놓은 시집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쓴 작품을 같이 모은 것을 사화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엔솔로지라고 그러죠. 첫 시집은 구름과 장미고요. 계속 창작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집이 몇 권이나 되는지 세기 어려울 정도이죠. 그리고 시만 발표하지 않고 실론도 꾸준히 발표해서, 자, 첫 번째 실론집이 한국 현대시 형태론입니다. 제목을 잘 봐야 돼요. 형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시의 외모죠. 외모, 모양, 형태. 여기서 김춘수가 자기 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국 현대시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일반 이론으로 시를 유형별로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모, 즉 형태로 구분하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형태로 구분하는 겁니다. 형태라고 하는 것은 외모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개팅을 해서 이성을 만나는데 딱 보면 그 사람의 외모가 바로 눈에 알 수 있죠. 그게 형태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형태. 뭐예요? 첫 번째, 정형시. 어렵지 않습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형시입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근대시 이전에 중세까지, 고대시와 중세시까지는 한국도 그렇고 외국시도 그렇고 대동소이하게 정형시, 시는 정형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너무 잘 아는 얘기들이죠. 향가도, 시조도, 가사도, 그죠?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외모로 보면 이건 시조구나 알 수 있어. 이게 향가구나. 왜? 정형식이니까 외모로 다 분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근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무슨 운동이 벌어집니까? 자유시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때 자유라는 말은 기준이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정형시로부터의 자유예요.
형태가 정해져 있던 그 기존의 그죠?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시는 기준은 정형시가 기준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현대시라고 하는 시들은 거의 90% 이상이 자유시죠. 그죠? 정형시는 현대시조 정도가 남아있죠. 정형시는 현대시조 정도가. 그래서 자유시는 행과 연의 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세 번째가 산문시입니다. 이제 행과 연의 구분조차 없어져서 더 이제 산문처럼, 그러나 산문은 아니죠. 산문시와 산문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형태로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실론집이 한국 현대시 형태론이에요. 두 번째 실론집은 이게 58년에 나왔습니다. 61년에 시론이라는 책이고요. 시작법을 겸한 그랬으니까 이 시창작법 비슷한 책이겠죠. 그죠? 시창작법. 요즘도 이런 책들이 뭐 새로운 저자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시인들이 시인이 되기 위해서 습작하는 사람들에게 시창작은 이렇게 한다라고 쓰는 시창작법 같은 책이겠죠. 그 다음에 시론, 시의 이해, 의미와 무의미. 자, 76년에 나온 이 의미와 무의미를 제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무의미 시론이 전개되는 중기시 이후의 시론입니다. 제목이 의미와 무의미예요.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그래도 이 김춘수 시론의 전개 과정에서는 중요한 획을 긋는 시론집이죠. 왜? 무의미 시론이 이 중기 시론에서 전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표정, 시의 위상 같은 시론집을 출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관 이후에 김춘수 전집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장사에서 나오고요. 82년에. 그 다음에 2004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요. 그죠? 김춘수 전집이 세 권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은 제목이 초기 시론 연구니까 주로 첫 번째 시론집 한국 현대시 형태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상당히 연구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론을 중심으로 첫째, 초기 시론을 중심으로 김춘수 시론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 이 유형에 속하는 선행 연구는 김춘수 초기 시론의 핵심인 형태시론 및 장르론. 자, 장르론도 여기 등장합니다. 장르가 되면 이제 뭐예요? 시를 장르로, 서정시, 서사시, 극시라는 또 하나의 장르로 구분하는 그러한 연구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시 발달론, 순수시론, 산문시론 등의 관점으로 선행 연구가 여기 이제 밑에 각 주의 선행 연구를 표시해 놨습니다. 둘째, 후기시론인 의미와 무의미. 의미와 무의미부터를 후기시론으로 볼 수도 있고, 시기 구분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중기시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후기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시의 표정, 시의 위상을 중심으로 김춘수 시론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이때 주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면 무의미 시론을 현상학적 환원과 예술의 비인간화를 발생시킨 처용의 존재론. 처용이 김춘수 중기시 이후에 시에도 등장하고, 그죠? 시론에도 계속 등장해요. 처용은 설화적 인물이죠. 그런데 왜 처용이라는 인물이 계속 등장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무의미 시와 연결되느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옆길로 새기 때문에 절제하고, 그 다음에 비유적 이미지와 서술적 이미지를 구분을 위시한 이미지론. 자, 이것은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거는 김춘수가 무의미 시론을 전개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한 개념입니다. 뭐예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혹은 상징을 둘로 나눴어요. 자기가 지금 무의미 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비유적 이미지와 서술적 이미지로 나누어요. 근데 비유라고 하면 이미 그 자체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를 만들잖아요. 그게 은유든 직유든 의인이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관념을 어떤 이미지로 대신 표현함으로 해서 비유가 발생하죠. 그죠?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 호수가 이미지고 이건 보조관념입니다. 내 마음이 원관념이죠.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가지고 이미지를 구사한다는 뜻에서 비유적 이미지라고 썼고 이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원관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인들은 이 비유적 이미지로 이 이미지를 구사하지만 자기는 이것을 구사할 때도 있지만 서술적 이미지를 구사할 때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때 서술적 이미지는 원관념 없는 이미지 자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호수라는 말을 쓰면서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이 없는 거지. 비둘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냥 보조관념으로만 사용하고 근데 보조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미 원관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조라고 말을 해도 안 되죠. 그 자체 이미지가 그 자체 자연현상 자체예요. 자, 그래서 이 서술적 이미지는 의미 없는 이미지다. 다른 말로 무의미한 이미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이론의 가장 기초에 있어요. 무의미 시론의 기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왜? 시는 이미지든 시든 언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는 언어를 매제로 한 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언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인간이 만든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김순수는 이걸 이론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 시는 자기가 지금 이 시에서 쓰고 있는 이 이미지는 원관념 없는 이미지다.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내가 쓴다고 해서 거기서 평화, 자유, 이런 걸 찾지 마라. 내가 여기서 여우라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 여우가 교활하다, 동물적이다, 이런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장미라고 붉은 장미라고 표현했을 때 그건 그냥 붉은 장미 그 자체일 뿐이지 그게 사랑, 열정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게 무의미 시론입니다. 즉 언어를 사용하되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죠. 의미를 탈각시키는 것. 의미를 벗겨버리는 것. 그 의미에 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념, 이데올로기, 사회, 역사, 가족, 모든 그 예술가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이 이 의미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역사도 그렇죠. 역사의 무게가 얼마나 한 인간의 정신의 자유를 구속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모든 그죠? 의미로부터 벗어나면 너무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죠. 그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를 쓴다면, 이미지만 구사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가 되고 그것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춘수의 시론과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딜레마이자 운명인데 그건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를 찾기로 하겠습니다. 또 옆길로 너무 많이 세면 진도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무튼 서술적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 이것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 구원으로서의 실론 및 시서기의 자의식이 가진 시간의식 이런 관점에서도 연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연구의 문제 설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연구가 있었다. 구원의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무의미 실론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구원인데 모든 의미로부터 아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의 영역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인간관계, 가족, 뭐 역사, 뭐 분단 현실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죠? 노동자의 뭐 억압, 뭐 그죠? 소수자의 뭐 사회적 소외,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와 현실, 이데올로기, 뭐 사상. 아까 김수영이 시인으로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술가의 양심과 지성과 사상.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어미에 속하는 거예요. 김순수는 그걸 벗겨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순수와 김수영은 거의 그 시적 뭐예요? 이론 자체가 정반대에 있는 거죠. 물론 김준수가 처음부터 그런 무의미시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중간쯤 혹은 후기에 가서 무의미시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 구원도 주장하죠. 셋째, 초기시론과 후기시론을 포괄하거나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김준수 시론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논문은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국 현대시 형태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실론집인데, 김춘수의 문제의식과 연관해서 징후 발견적 독해를 시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징후 발견적 독해하는 것은요, 약간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별 중요해 보이지 않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핵심을 분석해내는 거죠. 대체로 이것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학문 영역에서 많이 구사되는 연구 방법인가 하면 정신분석학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언어 행위나 정상적인 생활 활동을 하는데 엉뚱한 부분에서 이게 말실수를 하거나 농담을 하다가 그 사람의 무의식이 노출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여요. 근데 그게 징후지. 징후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사소하지 않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징후를 포착해서 그 내면의 핵심에 그 정신세계 속에 혹은 그 본질 속에 무엇이 지금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것. 이게 징후 발견적 독법입니다. 이것은 뭐 문학을 연구하거나 시를 연구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연구 방법이 됩니다. 정면으로 그죠? 이렇게 상식적이고 뭡니까? 모범적으로 텍스트를 잘 읽어서 이렇게 텍스트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분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때로는 문학과 예술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아주 그리고 디테일한 거, 작아 보이는 거, 그리고 엉뚱해 보이는 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변부 같은 데서 징후를 포착하면 그 징후가 핵심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이 징후 발견적 해석법입니다. 독해입니다. 프로이트나 락강이 이제 자기를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징후 발견을 하는 거지. 이 사람에게 정신 무의식 속에 뭐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그 징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언어 소통을 통해서는 이게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텍스트도 이게 비평이든 시든 징후 발견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보다 보면 징후가 어딘가 발견돼. 그렇게 이제 연구하는 것을 징후 발견적이라고 해요. 근데 징후를 발견하려면 어느 정도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죠? 지식도 필요하고요. 프로이트, 락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징후 발견적 독법이란 걸, 이 용어를 쓴 사람은 프로이트도 아니고 락강도 아닙니다. 알티세르라는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각광을 받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알티세르라는 이 사람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그런데 새로운 관점으로 마르크스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터득한 거야. 그게 바로 징후 발견적 독법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 자체는 알티세르가 말한 것입니다. 즉 정신분석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한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의 이 기본 이론도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독법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고 정치, 경제를 분석해야 된다. 이게 알티세르의 이 방법론이었어요. 징후 발견적 독법이요. 자, 이제 한번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실론집 한국 현대시 형태론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징후 발견적 독해는 김춘수 초기 실론의 심층부에 숨어있는 비가시적 실론의 원리와 방법론적 원형질을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죠? 비가시적인 거죠. 아니 숨어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야. 핵심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징후를 어디선가 발견해야 돼. 어디서? 표면에서. 징후는 표면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정신분석도 그렇게 했겠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어떤 언어에서 그 징후가 표출되는 거야. 근데 그 징후를 파고들면 마치, 그죠? 바다에 섬이 엄청난, 그죠? 숨겨져 있는 비가시적인 영역이 더 엄청나게 큰 것처럼 그 비가시적인 영역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심층부에 숨어있는 비가시적 원리와 방법론적 원형질을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초기의 형태실론, 후기의 무의미실론. 자, 이제 크게 둘로 이제 내가 대별했어요. 초기에 김춘수 실론에서 핵심은 형태실론이고, 후기의 대표적인 실론은 무의미실론이다. 근데 주로 무의미실론은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유명하니까. 김춘수 하면 무의미실론이니까. 근데 초기에 이 형태실론이, 그죠? 산문시 이론,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전개되는 한국 현대시의 형태론 이론이 도대체 이 무의미실론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느냐?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어. 이건 별로 연구도 안 됐어.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겠다 하는 것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지금 한국의 현대 시인들과 현대 실론가들 새롭게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의미로 이 수업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공통분모는 뭐예요? 기존의 선행 연구가 관심을 못 가지거나 연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영역을 한번 찾아보고, 그게 문제 설정입니다. 문제 설정 자체가 좀 새로워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논문을 쓸 사람들, 그리고 지금 또 2차 과제들 해야 되잖아요. 2차 과제 지금 마감일이 공지돼 있죠? 후원정하고 마감일이 공지돼 있죠? 예. 그러니까 2차 과제도 자기의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 또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것 좀 찾아보라. 문제 설정을 좀 새롭게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는 텍스트를 새롭게 좀 읽어봐야 돼. 새로운 걸 거기서 발견하도록. 뭐 굳이 징후 발견적 독보까지 안 해도 돼. 그죠? 어렵게 안 해도 거기서 뭔가 새롭게 찾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징후 발견적 독법이죠. 새로운 거 찾는 거. 꼭 징후 발견적 독법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거 찾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얘기들 또 되풀이 하는 것보다 자기 나름의 새로운 얘기를 그 텍스트에서 찾아보는 거. 이것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에 수준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능력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고, 그 차이 때문에 결과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착상, 다른 말로 문제 설정 자체를 새롭게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국 현대시 형태론입니다. 이게 1958년에 나온 것이고요. 첫 번째 실론집입니다. 자, 이 김준수의 생각,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선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대부터 50년대 중반까지 현대시를, 왜냐면 이게 58년에 나왔으니까, 그죠? 50년대까지만 지금 연구했겠지. 한국 현대시가 어떤 형태로 지금 전개되어 왔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한국 현대시 형태론이니까요. 형태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론적이기도 해요. 이게 서정시, 서사시, 극시 같은 장르론이기도 해요. 통사적으로 살피죠.
왜? 시의 역사를 살피니까요.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 그래서 통사, 시도 문화의 양식을 밑받침으로 한 형태가 정신의 방향과 사적 위치를 증명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형태가 이 시의 역사적 흐름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형태는 결과물이죠. 시가 언어로, 그죠? 결과물로 나온 것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그죠? 다시 추적해 보는 거죠. 어떤 과정으로 한국 현대시가 전개되었는지를 결과인 형태를 가지고 형태를 분석해서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수는 시의 형태, 폼입니다. 폼, 형태를 형식의 하위 분류로 생각한다. 형식이 있고 그 아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형식은 더 큰 개념이에요. 김춘수가 볼 때. 그래서 형태에서 또 하위 범주는 또 뭐예요? 문체.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제일 큰 범위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형태고 그 다음에 문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의 문체를 연구하는 논문도 가능하고요. 시의 형태를 연구하는 논문도 가능하겠죠. 시의 형식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주가 큰 범주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위 범주로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춘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체를 제외한 시에 있어서의 형태란 운율의 유무를 우선 가리고, 자, 운율이 있고 없고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 없는가 하는 그 운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청각적, 시각적 양상, 그리고 운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음성률은 한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적법입니다. 음성률, 음이율, 위치를 가지고 음악적 규칙이 생기는 거, 아분법, 음수율, 조구법이라고 했는데 한국시를 그동안 음수율로, 음절 숫자로 많이 연구해 왔는데 이제 음보로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이론이 많이 바뀌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이론이 지금 확립된 이론은 별로 아무튼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한국 현대시를 설명하는 음악적 규칙을 설명하는 것은 처음에 음수율로 시작해서 음보율까지 왔다가 이제 새로운 이론이 아직 정립되지는 못하고 여러 이론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김춘수가 한국 현대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단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형식이고 형태고 문체입니다. 큰 범주는 형식이고 그 다음 범주는 형태고 그 다음에는 문체예요. 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 김춘수는 형태에 혹은 형식에 문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자, 뭐하고 다릅니까? 누구하고 다릅니까? 계속 비교를 해보면 돼. 내가 아까 그 다음 6장이 바로 김춘수와 김수영 실험 비교라 그랬는데 계속 지금 우리는 김춘수 실험 연구하면서 김수영과 비교할 만해요. 왜? 김수영은 먼저 공부했잖아. 김수영은 내용을 우선시합니다. 김춘수는 뭘 우선시해요? 형식을 우선시합니다. 내용은 별 관심이 없어.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합니다. 그게 한국 현대시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운율도 이 형식 속에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 김종길을 제일 먼저 공부했잖아. 우리가 이번 학기에 김종길 비평, 김수영 비평, 김춘수 비평이죠. 자, 비교해 봅시다. 지금 이 대목에서. 김종길 시인은 신비평에 입각해서 뭐를 중시했어요? 시의 구성 요소 자체를 중시했어. 거기는 운율도 들어가고 이미지, 비유와 상징, 화자, 어조가 다 그 구성 요소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다 형식이죠. 근데 김종길 시인은 의미도 무시하지 않고 중시했죠. 그죠? 의미와 내용과 형식을 다 시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죠. 그리고 후기 시론으로 가면 진실과 언어, 그래서 형식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시인이 가져야 될 예술가의 양심 같은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춘수는 일관되게 형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죠. 김춘수, 김수영, 김종길을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미안합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기준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